안녕하십니까. 미주알 코주알의 홍성구 기자입니다. 최근에 연방의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금융구제법, 경기부양법이라고 하죠. 이 새로운 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비토할 거다, 거부권 행사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좀 변화가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이 법안이 통과가 될 것은 뭐 불을 보듯 뻔한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법안에서 또 변하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겠지만 여전히 변함이 없이 상당히 남아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지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이 조지아주, 아니 미국 전국의 최고의 회계사로 알려져 있는 이상혁 회계사님 모셔서 도대체 이 새로운 법안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발표가 되자마자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이 저희가 방송을 준비하게 돼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깊이 있게 다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전문가 중에 전문가시기 때문에 당연히 잘 얘기해 주실 거라고 믿고 하나씩 좀 들여다볼까요? 예, 이번에 그 새로 나온 법안은 아직 뭐 법안이 되지는 않았지만 네. 법안의 이름은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입니다. 네. 줄여가지고 CAA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뭐 한국말로 하면은 통합 무슨 적용 법안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방대한 내용입니다. 그 법안 자체를 제가 PDF를 한번 봤는데 5,500페이지, 5,000페이지가 훨씬 넘어가는 엄청난 양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서 지난번에 나왔었던 CARES 액트에 관한 부분도 거의 뭐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굉장히 방대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 법안의 골자, CARES 액트와 연관된 그 골자를 살펴보면은 이 법안은 지난번에 있었던 CARES 액트에다가 추가로 더 새로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지난번에 있었던 CARES 액트, 그러니까 PPP라든지 뭐 EIDL이라든지 아니면은 Employee Retention Credit ERC라든지 네. 아니면은 EIP, 그러니까 Employee 그 Impact Payment 있죠? 네. 그러니까 1인당 뭐 1,200불씩 나왔었던 네. 그 임팩트 페이먼트까지도 다 합쳐가지고 기존의 그 케어스 액트를 고치는 내용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나온다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부분을 이렇게 바꾼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법안이 발표되고 나서부터 그 이후에 바뀐다는 내용이 아니라 네. 지난 그 케어스 액트가 나온 게 지난 뭐 3월, 4월 경에 나왔었던 그렇죠. 것 같은데요. 예. 예, 그 이후로 그 지난 3월, 4월, 5월에 우리가 PPP도 받고 뭐 EIDL도 받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예. 그 당시에 적용됐었던 룰 자체를 지금 다 바꿔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소급 적용을 한다. 예, 소급 적용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때 옛날에 했었던 거가 뭔가 잘못돼가지고 네. 금액을 좀 지금 새로운 법안으로 적용하다 보면은 그 당시에 받았었던 금액이 좀 적은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 적었던 사람들도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다시 신청을 해가지고 더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생겼고요. 와. 예. 그리고 그 외에도 지난번에 있었던 케어스 액트 이외에도 추가로 또 더 그 경기 부양 법안이 또 나온 거가 있어요. 네. 사람들이 흔히 PPP2라고 알고 있는 내용들. 네.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난번에 있었던 경기 부양 때 당시보다도 훨씬 더 큰 스몰 비즈니스한테는 큰 혜택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전반적인 통괄적인 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름이 CAA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 지난번 케어스 액트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적용해서 요번에 만든 법안이다. 이런 의미로 그렇죠.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들으셨지만 이제 구분을 위해서 일단 PPP는 지난 3월 말에 통과됐던 케어스 액트에서 이야기한 것을 저희가 PPP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그리고 요번에 새로운 법안에 나온 PPP는 PPP2로 그렇게 지칭해서 좀 구분을 지어서 설명을 하도록 좋네요.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PPP부터 얘기 나왔으니까 네. 그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선 PPP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미 PPP를 지난번에 다 4월달, 뭐 5월달까지 다 신청을 하셔가지고 이미 다 받으셨어요. 네.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PPP 론을 쓸 수 있는 용도가 좀 제한이 돼 있다 보니 네. 그거를 페이롤에다가 얼마를 써야 되고 렌트에다 얼마를 써야 되고 뭐 이런 그 그렇죠.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 운영하는 게 쉽지가 않았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제약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오.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뭐 페이롤의 60% 이상을 써야 된다, 뭐 8주, 24주 이런 것들은 다 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네. 렌트나 유틸리티에다 써야 되는 것도 다 똑같은데 네. 거기에 추가로 몇 가지가 이제 바뀐 것이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서플라이, 그러니까 결국은 물건값이거든요. 네. 예, 그 물건값이 추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PPP 론을 예를 들어서 뭐 EIDL이라든지 다른 것들하고 겹쳐서 쓰면 안 된다는 그런 룰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었던 것들이 네. 이제는 그 PPP 론을 탕감을 받는 데 있어가지고 거의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렇죠. 누구든지 다 100% 탕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야, 사실 물건값을 그거로 채울 수 있다 그러면은 그렇죠.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물건값이 뭐 된다고 하면은 그 PPP 론 어마운트 자체가 그 전년도의 페이롤의 2.5개월치만큼만 준 것이었기 때문에 네. 어떤 분들한테는 그렇게 대단히 큰 금액이 아니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쓸 수 있는 용도가 제한이 있다 보니 그 얼마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쓰는데 어려움을 좀 겪었고 탕감 신청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예. 그 부분이 완전히 없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탕감 신청 자체가 15만 불 이하의 PPP 론일 경우에는 네. 아주 쉽게 한 페이지짜리로 간단하게 써가지고 탕감 신청을 하게 되면은 네. 그게 뭐 되게끔 바뀌었습니다. 약식 신청서 같은 게 생겼나요? 그렇죠. 네, 그 약식 신청서는 사실은 5만 불 이하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거, 그조차도 뭐 최근에 나왔습니다만, 네. 5만 불 이하의 경우에는 약식으로 간단하게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탕감을 뭐 받을 수가 있었었는데, 예. 이제는 15만 불까지도. 15만 불이라고 하면은 뭐 거의 대부분의 스몰 비즈니스, 여기 한국계 스몰 비즈니스들은 15만 불 넘는 비즈니스가 그다지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거의 다 뭐 아주 쉽게 탕감을 받을 수가 있게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이 PPP를 얘기하다 보면은 빠질 수 없는 거가 ERC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예. 예, 그게 이제 기자님 뭐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네. Employee Retention Credit이라고 하는 거였었죠. 네네. 그 성격 자체가 PPP하고 이제 비슷합니다. 네. 인플로이들을 이런 팬데믹 그 피리어드 동안에도 인플로이들을 집으로 보내지 않고 설사 집으로 보냈다고 할지라도 내가 페이는 꼭 하겠다. 그래서 페이를 꾸준하게 해오신 분이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PPP 그 탕감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했었지만은 네. 두 번째 옵션으로 Employee Retention Credit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했었습니다. 네. Employee Retention Credit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PPP하고 ERC를 동시에 써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룰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PPP 아니면 ERC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네. PPP 쪽이 아무래도 론 어마운트 탕감을 받았다고 100% 받는다는 전제하에 ERC보다는 PPP가 조금 더 금액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들이 ERC보다는 PPP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바뀐 법에서는 PPP를 받았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ERC를 또 신청해가지고 또 받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와, 이중으로 신청을 예, 할 수 그렇습니다. 더블 디핑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나 물론 그 같은 월급, 같은 페이롤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네. 예. 만약에 그 팬데믹 이 상황에서 네. 그 내가 페이롤을 그동안 뭐 10만 불을 직원들한테 페이를 했다고 하면은 그 중에 5만 불을 만약에 PPP 쪽에 써서 할당을 했으면은 네. ERC는 나머지 5만 불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것도 좋은 대단한 건데요. 거죠. 네. 대단한 거죠. 네. 더군다나 그 PPP를 쓰는 용도에 물건값이 포함이 돼버렸으니, 그렇죠. 물건값이 포함이 되고 나면은 그 페이롤에다가 너무 심하게 많이 할당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페이롤은 다 ERC 쪽으로 옮겨오면 되는 그렇죠. 거죠. 네. 예, 그리고 그 우선순위도 네. 그 PPP를 신청하고 나서 24주 이내에 발생한 페이롤은 뭐든지 다 해당이 되게 돼 있으니, 네. 그 24주 중에서 예를 들어서 첫 3개월치를 ERC에다 할당하고, 네. 나머지 뭐 한 5개월치를 2개월 정도 되나요? 그거를 PPP에 할당하고 이 우선순위도 맘대로 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사의 입장에서는 그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들이 PPP하고 ERC를 다 적용받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물건값이 해당됐다, 물건값에다가 PPP를 쓸 수 있다는 부분이 그만큼 ERC에다가 많이 할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또 하나가 그 ERC의 그 금액이 네. 그 ERC라고 하는 게 이제 크레딧인데 원래 세금을 텍스 그냥 크레딧이죠. 네. 텍스 크레딧을 그냥 네. 주는 거죠. 예. 그 크레딧이 1인당 1년에 5,000불이었었습니다. 종업원 한 명당 네. 1년에 맥시멈 5,000불까지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종업원이 10,000불 이상의 페이로를 받아가게 되면은 그거의 50%. 그런데 맥시멈은 10,000불까지만. 그러니까 네. 결국은 5,000불입니다. 네. 5,000불까지만 됐었는데 그게 7,000불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1년에 7,000불이 아니라 분기당 7,000불로 바뀌었어요. 우와, 많이 엄청 그렇죠? 올라간 거네요. 네, 그게 뭐 대단히 많은 거죠. 네. 그럼 분기당 7,000불인데 이제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리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법안의 해석이 아직 완벽하지 않아가지고 네.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네. 리미트가 직원 한 명당 토탈 그 크레딧이 14,000불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와, 그래도 크네요. 14,000불만 해도 네. 대단한 거죠. 네. 내가 그 ERC를 신청하는 데 있어가지고 만약에 직원이 10명이 있었다. 네. 그런데 ERC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나한테 2개 분기, 적어도 2분기를 네네. ERC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성립이 된다고만 하면은 직원 한 명당 14,000불씩. 그러니까 직원이 10명이면은 14만 불. 네. 14만 불을 그냥 텍스 크레딧으로 받는 것이거든요. 네. 더군다나 그 텍스 크레딧은 텍스블 인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금 내지 않는 14만 불이 그냥 생기는 거나 다를 바가 없죠. 네. 그래서 이 팬데믹 이후에 그 직원들을 계속 고용하면서 페이를 꾸준하게 잘 해오셨던 사람들은 그 ERC가 오히려 이제는 PPP보다 금액 자체가 더 큰 규모가 됐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대단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더군다나 그 ERC가 내년도 원래는 이번 12월 30일 날까지만 적용하게 됐었는데 예. 내년도 그러니까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확장이 됐습니다. 네. 확장이 됐다는 얘기는 내년도 1분기와 내년도 2분기에 페이를 하는 내용들도 네. 인플로이 리텐션 크레딧을 신청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네. 물론 다 되지는 않고요. 그 비즈니스가 전년도 동기와 비교했을 때 매상이 20% 이상 줄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50%였었는데 20%로 줄은 거예요. 그런가요? 예. 네. 그러니까 원래는 작년 2분기에 내가 매상이 10만 불이었었다면은 이번 2분기에 5만 불 이하로 줄어들었을 경우에나 ERC를 신청을 해가지고 그 리텐션 크레딧 5천 불을 받는다 그럴 수 이거였었는데 있었는데 이제는 네. 10만 불의 80%니까 8만 불. 8만 불 이하로 줄어들었으며 종업원들 1인당 한 분기에 7천 불까지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으니 저희가 PPP와 ERC를 비교를 해봤을 때 대략 ERC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PPP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 60에서 80%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게 분기별로 바뀌고 7,000불로 올라갔기 때문에 ERC로 받는 금액이 PPP보다도 많아졌어요. 오. 예. 그래서 조금 이따가 PPP2도 말씀드리겠지만 네. 이제는 ERC가 PPP보다는 오히려 더 큰 그런 내용이 돼버렸습니다. 다들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소급 적용할 수 있다라고 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럼 지금 이제 12월이니까 1월 달에 저희가 이제 소득 신고 들어갈 텐데 그때 그러면은 올해 2020년도에 있었던 거에 대한 걸 소급 적용해서 ERC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예, ERC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인컴 텍스 할 때 소급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네. 지난 그 분기마다 페이롤 텍스 보고를 하십니다. 그 페이롤 텍스 보고를 할 때에 예. 내가 내는 페이롤 텍스가 어차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페이롤 텍스를 깎아주는, 디스카운트 해주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직원 개인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라 회사들하고 관계 있는 그렇습니다. 업체들하고. 그래서 그 지난 2분기, 3분기 때만 해도 이 ERC에 대한 규정이 그 당시로서는 명백했지만 저희 회계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조만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히어로즈 액트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계속 말이 나왔었는데 네네. 거기에서 ERC를 이렇게 저렇게 바꾸겠다고 하는 내용이 워낙 많은 상원의원들이 많은 법안을 많이 내놨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젠가는 11월, 12월 올해 말쯤이 되면 바뀌겠구나 싶어가지고 ERC를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해드리지 않은 그런 클라이언트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확정이 되었으니
지난 2분기, 3분기에 페이롤 텍스 분기 보고했었던 것을 지금이라도 어멘드를 해가지고 추가로 돈을 따로 받아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인컴 텍스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갑자기 이 업주 입장에서는 꽁돈이 생기는 느낌이겠네요. 예, 공돈은 아니죠. 그만큼 이제 그 종업원들한테, 그렇죠? 비즈니스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종업원들 고용을 계속 유지해 주셨던 분들한테 주는 어떤 일종의 리워드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매상이 전년도에 비해서 20% 이상 줄어든 그렇습니다. 업체만 해당이 예. 된다는. 예, 전년도 동기 대비 20% 이상 줄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고요. 네. 그 증명하는 과정에서 뭐 디테일하게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증명을 해라라고 하는 것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은. 그런 것들은 IRS나 아니면 SBA에서 규정을 뭐 조만간에 할 테니까. 네. 거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뱅크 스테이트먼트의 디파짓 가지고 비교를 하자라든지 네. 아니면 세일즈를 보고 매달 보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세일즈 보고했었던 걸로 비교를 해가지고 하자라든지 뭐 이런 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PPP하고 ERC,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전부 다 2020년도 지난 3월 달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 나오는 PPP2하고는 전혀 별개 얘기예요. 네. 기존에 있었던 거를 다 고쳐가지고 우리가 새로 더 받아낼 수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죠. ERC로 잠깐 넘어갔는데 다시 앞에 PPP에서 제가 잠깐 빼먹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네. PPP라고 하는 게 금액을 맨 처음에 PPP 융자 금액을 결정을 할 때에 네. 전년도 그러니까 2019년에 페이롤에 2.5개월치로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또 하나 바뀐 것이 이제 지금 이 팬데믹 피리어드 동안에 제일 어려운 그 비즈니스가 식당과 호텔이다 보니 네. 식당이나 호텔 같은 경우에는 2.5개월치가 아니라 3.5개월치를 적용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법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융자를 식당들 같은 경우는 2.5개월치 융자를 신청을 하셨었는데 네. 지금이라도 그거를 고치면은 네. 3.5개월치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더 받을 수 있는 거. 그렇죠.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걸 저희가 간단하게 계산을 해봤더니 40%가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네. 25분의 35가 1.4 정도 되더라고요. 네. 네. 40%가 추가가 되는 것이니 지난번에 PPP, 내가 만약에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PPP로 만약에 만불을 받았었다. 네. 그러면 그 만불 받았었던 거 잘못된 거거든요. 법안이 바뀌었으니까. 네. 바꿔가지고 다시 신청을 하게 되면 4,000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추가로 ERC까지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난번에 PPP를 만불을 받았었던 사람이라고 하면은 네. 지금 지금 4,000불을 추가로 또 받을 수 있고 거기에다 ERC를 또 신청하는데 그 ERC 금액 자체가 PPP보다 더 클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받았던 게 만불이라고 하면은 이번에 PPP 그 추가로 받는 것과 ERC까지 하면은 한 2만 불 정도까지도 생각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식당하고 호텔은 그렇게 40%가 늘어나고요. 네. 식당하고 호텔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ERC만 가능합니다. 그래도 식당 하시는 분들 진짜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특히 호텔도 그렇고요. 그렇죠. 큰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번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뭐 이미 여기저기 신문지상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 클라이언트들이 굉장히 많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물어보는 게 있는데, 네. PPP2에 대한 거를 많이 물어보세요. 예, PPP2. PPP2 들어가기 전에 EIDL 얘기를. 예. 네. 예, EIDL은 뭐 별다른 내용은 없고요. 네. 그 기존의 EIDL에 뭐 추가로 뭐 EIDL2가 나온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네. 기존의 EIDL을 신청하지 못하셨던 분들 지금 이미 다 클로즈가 돼 있는데 네. 거기에다 버젯을 추가로 할당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못 받으셨던 분들도 또 신청을 하게 되면은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 근데 그 버젯 규모가 뭐 상당해요. 꽤 많습니다. 20 빌리언인가 뭐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추가로 또 EIDL 론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화두는 아마 뭐 우리가 융자를 빌려가지고 갚아야 되는 그런 내용보다는 네. 그냥 공짜로 받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PPP하고 ERC 쪽에 네. 많이 집중을 해가지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네. EIDL은 이자가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뭐 지금같이 그렇죠. 이자율이 낮은 상태에서는 3.5% 이자도 꽤 많은 겁니다. 음. 그래서 그거는 부수적으로 정말 비즈니스를 위해 가지고 내가 지금 당장
급하게 필요한 돈이다. 나중에 갚아야 되지만 이런 경우에 신청을 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학비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신다고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재정 보조를 자녀에게 모두 맡기셨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린 리차드 명 AGM 대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립니다. AGM은 미국 2,900여 개 대학의 재정 보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877-212-0011 877-212-0011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PPP2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PPP2는 네. 기존에 있었던 PPP와 완전히 별개로 새로 추가해가지고 네. 한 번 더 PPP를 신청을 하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아, 기존의 PPP를 신청했었던 사람들도 또 한 번 더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금액은 똑같이 지난번 PPP하고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2019년 기준 페이롤에 2.5개월치, 네. 그리고 식당하고 호텔은 3.5개월치.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네. 그렇게 신청을 하게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네. 이 PPP2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전년도와 비교해서 25% 이상 매출이 줄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아, 근데 25%를 1년 내내 25% 줄은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네. 아무 분기나 분기고요. 예, 네. 2020년 1분기나 뭐 2분기나 3분기나 4분기나 어떤 분기가 됐든지 간에 네. 그 한 개 분기가 전년도 동기 대비 같은 네. 분기 예. 전년도 2분기와 이번 2분기를 비교를 해야 되겠죠. 네네. 동기 대비해서 25%를 줄었다는 것을 어느 분기나 하나만 보여줄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신청을 하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스몰 비즈니스들이 지금 지난 2분기에 25% 이상 안 줄어드는 비즈니스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들이 아마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아주 뭐 특별하게 투고 전문 식당이었었는데 지난 2분기에도 오히려 매상이 더 올라갔다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네. 거의 다 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PP2가 해당이 되지 않는 비즈니스는 별로 없을 것 같고 네.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된다면 지난번에 우리가 PPP 신청했을 때 아주 큰 기업체들이 그 PPP 버젯을 다 싹쓸이 해가는 독식을 바람에 해갔었죠. 그렇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예. 나중에 토해낸 회사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 LA 레이커스도 뭐 네네. 신청을 하고 뭐 이랬습니다만.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그때 그게 이제 악몽같이 이렇게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네. 이번에도 밀리지 않게 빨리빨리 신청합시다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은 이번엔 좀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종업원 500명 이하 비즈니스는 다 스몰 비즈니스로 간주를 했었었죠. 예. 그게 그 SBA에 규정된 스몰 비즈니스의 정의였었으니까 아, 네. 예, 500명 이상 이하는 다 뭐 스몰 비즈니스 이렇게 했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번에는 그게 300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오, 그러니까 500명하고 300명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렇죠. 예, 300명 이상 그 종업원을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 업체들이 대상에서 다 제외가 되다 보니 오. 제가 보기에 그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지난번에 PPP 그 펀드 중에서 네. 아마 한 70% 이상을 그 정도에서 다 가져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긴 그렇겠죠. 그렇겠죠. 네. 300에서 500명짜리 일단 종업원 숫자가 많으니까 그렇죠. PPP 그 론 어마운트도 큰 거죠. 네, 네. 그리고 당시에 뭐 은행들이 그런 업체들한테 우선적으로 할당을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아무래도 은행들도 큰 좀- 고객이니까 더 그렇죠. 신경 썼겠죠. 그랬던 네.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 그런 제약이 생겨버렸으니 그런 큰 손들이 없어지니까 네, 네. 예, 아마 우리 그 한인들 그 스몰 비즈니스의 경우에 네. 훨씬 더 찬스가 많이 올 것 같고요. 그래도 지난번에 PPP 때는 한 3,500억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2,850억인가 밖에 안 되거든요. 예산이 좀 예, 줄었거든요. 그래도 그렇죠.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00에서 500명 종업원들이 전체의 70% 이상을 가져갔다고 뭐 보이는데 네. 예, 그거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지난번에도 사실은 2차 PPP가 나오면서 네. 그 2차 PPP 돈이 지금 좀 남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 재무부에서 안 쓰려고 꽁꽁 감춰둔다고 네. 제가. 그러니까 결국은 그 2차 PPP까지 하면은 그 스몰 비즈니스들이 그걸 못 받은 비즈니스는 거의 없다시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좀 금액이 줄어들었다고 할지라도 네.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법안을 만들면서
그 당시에 우리가 한번 경험이 있었으니 네. 이 정도 금액이면은 그 300명 이하 비즈니스 오너들은 다 해당이 될 거다. 네. 이렇게 예상하고 금액을 설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서두르지 않으셔도, 물론 네. 자꾸 뒤로 미루면 안 되겠지만, 음. 예, 서두르지 않으셔도 아마 거의 다 혜택을 받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아, 그것도 좋은 소식이네요. 네. 그리고 언제 이거를 신청할 수 있느냐라고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그 법안의 원본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법안이, 이 CAA 액트가 통과되고 난 지 열흘 이내에 SBA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라 라고 법안에 써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SBA 가이드라인이 뭐 인터림 가이드라인 이렇게 여러 가지 버전이 막 나오고, 그랬었죠. 예, 그 버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에 따라 가지고 융자 어마운트가 막 바뀌고 이런 하여튼 네.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한 번 겪었으니까 SBA에서도 뭔가 열흘 이내에 그 한 번에 확정 답안을 내놓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렇다면은 이 법안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비토를 하느니 마느니 그러고 있는데, 네. 어찌 됐건 네.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 열흘이 지나고 나면은 신청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흘이요? 네, 열흘입니다. 법안에 뭐 10일도 아예 못 박아놨으니까요. 아, 그렇네요.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PPP1에서 좀 덜 받은 부분들, 식당하고 호텔들은 덜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 덜 받은 것을 더 추가로 신청을 해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네. 그것은 17일입니다. 그러니까 더 늦게 신청해야 돼요. 예, 법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네. 17일 이내에 SBA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해야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저희 회계사들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17일만 기다리셨다가 네. 예,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PPP2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지금 뭐 자금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네. 최근 들어서 지금 이번 달 들어와서 최근에 문을 닫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그동안 참 어렵게 견뎌왔는데 그렇죠. 문 닫아야 되겠다 결국에는 이런 분들 참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네. 조금만 더 참아보십시오. 지금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금액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지난번 PPP 때 만약에 내가 5만 불을 받았었다. 5만 불 받았다고 하면은 그 5만 불이 세금을 내지 않는 수입인 것이거든요. 그렇죠. 세금을 내지 않는 그 non-taxable income 5만 불이 생긴 것이고, 이번에 PPP2도 역시 5만 불이 나올 거고요. 지난번에 5만 불을 받았으니까. 네. 그게 만약에 식당이라면은, 그때 5만 불 받았다면은 이번에는 7만 불을 받겠죠, 아마. 40%가 늘어나니까. 그렇죠. 예, 7만 불을 받을 것이고, 거기에 ERC까지 추가로 받습니다. 지난번에 받은 게 5만 불이라면은, 이번에 PPP2와 ERC까지 합쳐가지고는 그거의 2배 이상. 아마도, 해당만 되는 비즈니스라고 하면은, 10만 불 이상이 충분하지 않을까. 식당이라고 하면은 한 12, 13만 불까지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섣부르게 나마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물론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아요. 나중에 SBA 가이드라인 나오는 것이나, 네. IRS에서 나오는 그 IRS 코드를 자세히 읽어봐가지고, 어떤 리스트릭션이 어떻게 생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법안만 보고 파악을 할 때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비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 비토를 해야 되는 이유에는 다른 내용들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원조를 너무 퍼주기식의 해외 원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600불씩 주는 거를 2,000불로 올리자,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비토하겠다는 말이 나온 거지, PPP라든가, EID라든가, 혹은 ERC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지금 나와 있는 법안 그대로 지금 통과가 될 것이라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EIP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네. 이코노믹 임팩트 페이먼트. 네. 그러니까 1인당 1,200불씩 그것 때문에 참 말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었죠. 네. 근데 그거를 다시 한번 그 EIP2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신문지상에 너무나 많이 나왔었는데, 네. 최종적으로 이번에 CAA에서는 그걸 600불씩, 1인당 600불씩, 애들도 600불. 네. 한 가정에 맥시멈 2,400불. 네. 4명까지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2,400불까지 나오는 걸로 최종 확정이 됐는데, 말씀하셨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너무 작다. 네. 성인 한 명당 2,000불씩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네.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나쁜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큰 금액이 나올 거고요. 저로서는 너무 찬성하고요. 네.
그 EIP 나오는 데 있어가지고 한 가지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지난번에도 그 EIP를 받기 위해 가지고 IRS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돈이 언제 나오는지,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자녀분들이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받을 자격이 비록 세금 보고는 안 했지만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만약에 표시를 하게 되면은 자녀분들이 1200불을 받아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모님이 이걸 못 받아요. 부모님이 그냥 못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분들이 디펜던트가 아닌 상태까지 돼버립니다. 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늘 하듯이 우리 애를 대학교 다니는 자녀니까 내가 디펜던트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크레딧도 받고 학비 크레딧도 받고 이렇게 받을 걸 예상했었었는데 자녀분이 뭐 이게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나는 인컴택스를 하지 않았지만 현재 그 성인이기 때문에 내년도는 인컴택스를 할 것 같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그냥 1200불이 나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비록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신청하는 자체가 자녀분이 누군가의 디펜던트가 아니라 인디펜던트로 세금 보고를 하는 거하고 똑같이 IRS가 간주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세금 보고할 때 굉장히 고생을 했으니 이번에 EIP2가 어떤 식으로 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바꿀지 뭐 하원에서 어떻게 바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녀분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회계사가 세금 보고를 하면서 자녀분의 그 디펜던트 상황을 확인한 이후에 회계사가 신청해서 받으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고생 많이 하실 거예요. 직접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예, 그리고 그 EIP를 지난번에 신청을 했든지 아니면은, 저 IRS에서 직접 그 은행 어카운트로 돈을 뭐 1200불, 2400불을 보내주기도 하고, 체크로 보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네. 그걸 보내면서, 당신이 받은 돈이 얼마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편지를 다 가정으로 보냈어요. 그렇죠. 예, 그 편지가 1444입니다. 편지의 폼 이름이, 아, 예. 예, 1444라고, 노티스 1444라고 써 있는데, 예. 그 1444가 일종의 영수입니다. 네. 영수이니까, 그 EIP라고 하는 것이 다들 지난번에 우리가 했었지만은, 2020년도에 받을 크레딧을 미리 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미리 받을 돈을 다 받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번 2020년도에 세금 보고할 때 그걸 또 신청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 뭐 또 신청한다고 IRS가 뭐 그냥 막 주지도 않습니다. 이미 네. 받았으니까 안 되죠. 그냥 인컴택스가 리젝트될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2020년도에는 원래 뭐 한 2,400불 받아야 되는데 당시에 뭔가 뭐 여러 가지 인컴 관계된 어떤 문제로 1,500불밖에 만약에 못 받았다. 네. 그러면 2,400불과 1,500불의 차이, 그러니까 900불을 이번에 추가로 신청해서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회계사한테 예. 내가 지난번에 받은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하는 거를 가르쳐 주셔야 되거든요. 예. 예, 그게 1444에 표시가 되어 있는 그 숫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1444가 이번에 인컴택스 서류로 꼭 첨부가 되시는 거가 되는 거고요. 네. 만약에 1444가 도저히 어디다 버렸는지 찾을 수가 없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받았었던 금액을 은행 스테이트먼트를 잘 뒤지셔가지고 체크가 들어왔으면 아마 디파짓을 하셨을 거고요. IRS가 보냈으면은 그 IRS US 트레저리라고 하는 데서 돈 들어오는 게 숫자가 보일 겁니다. 그 금액을 정확하게 알아내가지고 회계사한테 갖고 오셔야지 인컴택스가 완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조심하셔야 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그 지난번에 받았었던 EIP가 아니라 추가로 한 번 더 주는 거가 있잖아요. 예. 요게 아마도 제 생각에는 내년도 1월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1월 예. 넘어가겠죠. 내년도 1월로 넘어가는데 이 성격상으로는 이게 2020년도 텍스 크레딧이거든요. 2021년도의 크레딧이 아닙니다. 아.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IRS 텍스 폼에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받았던 1차 EIP 말고 네. 이번에 2차 EIP 나오는 것이 2020년도 크레딧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인컴 텍스 폼에 어떻게 적용이 될지, 그거를 돈을 받은 거를 우리가 급하게 2020년도에 적용을 할지, 이 부분이 아직 완벽하지가 않고요. IRS에서도 법안 통과한 게 아직 통과도 하지 않았죠, 사실은. 그렇죠. 네. 네, 법안 상정이 된 게 엊그저께니까. 네. 그거를 2020년 텍스 폼에 어떻게 적용을 할지 아직 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2020년도 인컴택스 할 때 어떤 화두는 그 EIP가 얼마 받았냐, EIP2 받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렇군요. 말씀 나왔으니까 저도 하는 가지 궁금한 게요. 대학생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네. 이 원래 EIP 같은 경우 부양 자녀는 나이 제한이 있었잖아요. 17살. 네.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17살이 다 넘잖아요. 부양 자녀로 혜택이 안 되고 그 본인은 또 디펜던트로 집에 있으니까 본인도 돈을 못 받고 결국에는 대학생들은 전혀 돈을 못 받는 이런 문제가 있었단 그렇죠. 말이죠. 네.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대학생 자녀들 같은 경우를 본인들이 그 인디펜던틀리 세금 보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1,200불을 받는 게 더 유리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 불법은 아니니까요. 네. 예,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그렇게 그 세금 보고할 금액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1,200불을 받게 되면은 분명히 내 디펜던트에서는 빠져나가야 되는 게 원칙이 맞습니다. 그렇죠. 다른 것들을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회계사들도 뭐 바로 증문즉답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사실 인디펜던트 학생이 돼버리면 학비에도 영향을 주게 그렇죠. 되는죠. 네. 그래서 뭐 많이 있었던 일입니다만 네. 예전에는 대학생 자녀분들은 본인들 인컴택스 어디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좀 W2를 받든지 했으면은 본인들 인컴택스는 본인들이 그냥 어디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는 것들이 보통 일반적이었었어요. 네. 그렇게 해도 됐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그게 굉장히 어려워진 것이 이 EIP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학비 크레딧입니다. 네. 네. 학비 크레딧을 대학생 자녀도 본인들이 받는 경우보다는 부모님이 받는 게 유리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오바마 케어입니다. 네. 그 오바마 케어의 그 리스트에 보면은 비록 자녀분들이 따로 세금 보고를 했건 안 했던 건 간에 네. 그 오바마 케어에는 자녀분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자녀분들이 따로 별도로 세금 보고하려면은 부모님한테 오바마 케어 자료를 받아가지고 네. 그 중에 일부를 본인들이 세금 보고할 때 텍스 클레임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 불가능하죠. 그런 것들은 전문가가 아니면은 하기가 굉장히 힘드니까요. 네. 그래서 자녀분들이 직접 세금 보고를 했을 경우에는 거의 100% 자녀분이 했었던 인컴택스를 어멘드를 해야만 부모님 거를 인컴택스 할 수 있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네. 대부분이니까 저희가 먼저 매년 인컴택스 할 때마다 부모님들한테 저희가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드립니다만 대학생 자녀분들이 있을 경우에 자녀분들이 직접 인컴택스 하지 마시고요. 네. 그것까지 회계사한테 줘가지고 회계사가 부모님과 자녀분들 거를 다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마 훨씬 유리하고 시간도 절약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진짜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PPP는 원래 이제 탕감 때문에 많이 신청들을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탕감을 받는 게 이제 목적인데 이 탕감을 받았더니 그 탕감 받은 금액이 택서블 인컴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었죠. 네. 그게 뭐 결국은 얘기를 하자면 긴데 예. 법안에서는 원안에서는 난택서블로 하자라고 한 것이 이걸 받았기 때문에 세금을 내게 하는 일은 없겠다라는 의도였었는데 네. 그 여러 가지 IRS의 룰에 보면은 그 난택서블 인컴으로 받은 수입으로 네. 그걸로 쓴 비용은 비용 처리를 할 수 없다는 룰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난택서블로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페이롤에다 쓰면은 그 페이롤을 비용 처리를 못 하니까 네. 결국은 택서블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건 타당합니다. 그 뭐 너무 맞는 얘기지만 법안을 만든 사람의 그 애초에 그 의도와는 많이 다른 얘기가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다행히 이번에 CAA 액트에서 네. 그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PPP는 전부 다 받으셨던 것들 다 난택서블 인컴이고요. 네. 앞으로 PPP2 받는 것과 ERC 받는 것들도 다 난택서블 인컴입니다. ERC까지 전부 다. 예, 그렇습니다. 와, 그럼 이제 세금 폭탄 맞을 걱정은 일단 없어졌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야,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설명해 주신 내용들만 들으면 이 법안 빨리 통과시켜야 되겠는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회계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준비된 법안이 상당히 많이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들한테 특별히 더 좋은 그런 법안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것이 좀 빨리 통과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런 내용들을 실제로 집행을 할 때 보면은요. 이 전문가들의 도움이 없이는 본인 혼자 하시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이게 한두 가지가 얽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니까 반드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시라는 것. 그리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당연히 이상엽 회계사님을 추천해 드린다라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주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